광천 마을의 신비로운 실종 사건, 9월 초의 차가운 아침. 평소 조용하고 평화롭던 광천 마을이 갑작스러운 악취로 인해 술렁였다. 이 평화로운 시골 지역은 원래 들판을 스쳐가는 바람소리와 아침 시장에서의 조용한 대화를 제외하고는 아주 고요했지만 이제는 온통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코를 막고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분주히 의논하며 다녔다. 악취는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냄새는 흙길 끝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곳은 강선우 씨 가족이 살던 집이었다. 강 씨와 그의 아내 이지윤 씨, 그리고 세 아이는 원래 온화하지만 이웃들과는 교류가 적은 편이었다. 그 가족은 늘 조용히 살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기묘하게 사라진 것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일이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고 집은 항상 닫혀 있었으며 불빛이나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길 건너편에 살던 조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드러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이지윤 씨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시장에 가는 모습을 보곤 했다. 그러나 이제 강 씨 집의 문은 먼지가 두껍게 쌓였고 집 앞에 세워진 트럭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며 비둘기떼가 현관에 계속 앉아 있어 집을 더욱 한기 서리는 곳으로 만들었다. 어느 저녁 조 씨는 혹시 그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집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여러 번 문을 세게 두드리고 크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단단한 침묵과 창문 틈새로 퍼지는 불쾌한 악취뿐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오랫동안 그 집 근처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유독가스일 수도 있고 집 아래 하수구에 동물이 죽어 있는 걸지도 몰라. 사람들이 서로 속삭였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마침내 강 씨 집 옆에 사는 한 아이가 한밤중에 2층 창문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마을 어르신 몇 분이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 기묘한 악취 소식이 당국에 전해지자 근처 마을에서 온 수사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파견되었다. 박 형사는 수사팀을 이끌며 첫 조사를 진행했다. 외관상 그 집은 낡아 보였지만 손상되거나 침입 흔적은 없었다. 악취는 문틈새에서 스며나오고 있었으며 마치 마을의 완벽한 그림 속에 끼인 이상한 조각 같았다. 이 집은 뭔가 이상하다. 박 형사는 이웃들이 멀리서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말했다. 이 악취는 단순한 동물의 죽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다. 경찰이 곧 그 집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들은 광천 마을은 물론이고 한국 전체를 몇십 년 동안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의 긴급 소집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광천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차갑고 어두운 어느 아침,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마을의 작은 거리를 가득 울려 퍼지며 늘 잔잔했던 마을의 고요함을 깼다. 근처 도시에서 파견된 2대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창문이나 울창한 대나무 너머에서 두려움과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강 씨 가족이 살던 닫혀있는 집 앞에 서자 그 기묘함은 더욱 분명해졌다. 마당 한가운데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작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이는 주인집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서였다. 바퀴 주변에는 마른 진흙 얼룩들이 흐릿하게 남아있어 아무도 그것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묘한 느낌을 증폭시켰다. 이번 사건을 신고한 조 할머니, 원래 이런 걸 유난스럽게 이야기하시던 분인가요? 한 젊은 경찰이 동료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는 반은 진지하고 반은 미소 짓는 표정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팀 어느 누구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허위 신고 사례가 아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수사를 이어온 박 형사, 냉철한 눈빛과 탄탄한 경험을 지닌 그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단순히 하수구나 죽은 동물에서 나는 냄새가 아님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이런 냄새는 평생 처음 경험합니다. 그는 차갑게 말하며 만년필을 오래 잡아서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녹슨 철문을 잡고 가볍게 흔들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좁은 골목 주변에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호기심 반, 공포 반의 표정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추측들 속에 갇힌 듯 보였다. 떨리는 손 하나가 군중에서 올라와 말했다. 이 집, 이 냄새, 언제부터였지? 맞아요, 그렇죠. 벌써 일주일 넘게 이지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60세가 다 되어가는 중년의 마을 이장은 손에 들고 있던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꼭 쥔 채 경찰에게 다가갔다. 그는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딱딱하게 말했다. 강 씨 가족은 원래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소식 없는 건 처음입니다. 마당은 비둘기들로 가득하고 집은 꽉 닫혀 있으며 골목에서도 대낮에 쥐가 어슬렁거리는 걸 봤습니다. 경찰은 바깥쪽에서 집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강하게 퍼지는 악취가 머릿속을 뒤흔들었고 결국 한 신입 경찰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당에 구토를 했다. 박 형사는 한동안 침묵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집의 독특하면서도 기괴한 고요함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지시했다. 마을에서 열쇠 수리공이 불려왔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거리를 두었지만 시선은 경찰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주목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주 무거운 철제 자물쇠가 뜯겨지고 이음새가 달아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서서히 열릴 때마다 냉기 어린 소리가 울렸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악취는 거센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몰아쳤다. 집 안에는 음산한 어둠과 묵직하면서도 고요한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팀이 곧 펼쳐질 장면은 광천 마을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수십 년 동안 충격에 빠뜨릴 사건이었다. 닫힌 집 수색 무거운 철문이 마침내 열리자 악취로 가득 찬 차가운 바람이 경찰과 목격자들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 냄새는 마치 수많은 죽음과 부패가 한 공간에 갇혀 있는 듯했다. 가까이 있던 일부 주민들은 코를 막고 게이트에서 멀찌감치 물러났지만 공포에 질린 다른 사람들은 눈을 뗄 수 없었다. 조심해. 현장을 어지럽히지 마라. 박 형사가 빠르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경찰들은 손전등을 켜고 수색을 시작했으며 희미한 빛은 먼지가 내려앉은 바닥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여전히 구석구석을 휘감았다. 각 수사관들은 마치 현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1층, 원래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해야 할 공간은 섬뜩할 만큼 적막과 싸늘함이 가득했다. 작은 거실은 먼지투성이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남겨진 밥상이 보였다. 이제는 썩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음식 조각들만 남아있었다. 여기저기 쓰러진 젓가락은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수사팀의 신참 한 명이 서랍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앞에서 멈췄다. 이 가족은 행복해 보이네요. 그는 중얼거리며
밝은 얼굴들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 그러나 그 순간 동료의 비명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젠장, 이 파리떼 좀 보라고. 주방문이 살짝 열린 순간 수십 마리의 파리떼가 날아들며 웅웅거리는 소리로 공간을 뒤덮었다. 주방 안은 곰팡이에 덮인 채 물이 고여 녹슨 싱크대와 씻지 않은 접시들로 더럽혀진 상태였다. 삶의 흔적은 없었지만 불길한 징후들만이 가득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박 형사가 1층을 세심히 점검하고 난 후 말했다. 밖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둡고 나무 계단은 각 발걸음마다 삐걱거려 마치 어둠 속에서 죽은 자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냄새는 점점 짙어져 그들이 그 근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은 복도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으며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불쑥 나타날까 긴장감에 물든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2층에 도착하자 살짝 열린 문이 눈길을 끌었다. 경찰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 불빛으로 문 안을 비췄다. 벽은 잿빛이고 이상한 얼룩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생명을 붙잡으려고 손으로 힘껏 벽을 긁은 듯했다.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한 수사원이 속삭였지만 모두 알았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복대 남은 다른 문들은 꽉 닫혀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3층으로 올라가자 박 형사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벽을 사이로 새우며드는 살풍경한 냄새에 걸려 쉰 듯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파리떼가 눈에 띄게 더 많아졌다. 그들은 끊임없이 윙윙대며 이 비밀이 묻힌 장소에 가까이 오려는 자들을 막으려는 듯했다. 3층 계단 끝에 이르자 냄새는 끔찍할 정도로 심해져 신참 경찰 한 명이 몸을 굽혀 구토를 하고 말았다. 동료들은 메스꺼움을 억누르며 집중력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흔적을 보이는 욕실 문 앞에 다다랐다. 문 아래 틈새로 짙은 색의 액체 줄기가 흐르고 있었으며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썩은 냄새가 풍겨나왔다. 박 형사의 심장은 누군가가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뒷면 어딘가에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었다. 세게 밀어 박 형사가 명령했고 수사관들은 힘을 모아 문을 눌렀다. 마침내 문은 천천히 열리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명확히 보였다. 5구의 시신이 서로부터 두꺼운 이불로 감싸인 채 축축한 환경과 파리떼로 가득 찬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이 인간의 비극에서 흘러나온 검은 액체는 바닥으로 흘러 아스라한 무릉덩이를 만들어냈고 잠시만 봐도 섬뜩함을 자아냈다. 희미한 전등이 켜지고 창백한 얼굴들과 이미 회색빛으로 변한 입술은 마치 무언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 보였다. 그 누구도 광천 마을에서 이런 비극을 예상할 수 없었다. 법의학팀을 당장 호출해야겠군. 박 형사가 말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이 참혹한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다. 가족 중 누구도 구할 수 있는 희망 따윈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상상조차 어려운 비극의 어두운 조각들만이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다. 2층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단서들. 3층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후 경찰 팀원들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사체 냄새로 가득 찼고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과 불길한 분위기가 교차했다. 단순히 검증을 목적으로 시작된 조사는 이제 공포와의 직접적인 대면으로 바뀌었다.
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2층 복도를 스캔했다. 그의 시선은 꽉 닫힌 문들에 멈췄다. 2층을 다 확인하자. 작은 단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단호하게 지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묘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팀원들은 어두운 복도로 더 깊이 들어갔다. 한 젊은 경찰관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쥐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췄을 때 사람의 손자국처럼 보이는 기묘한 얼룩이 드러났다. 이게 뭐죠? 누군가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계속 확인해. 박 형사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온 팀에 드리운 어두운 분위기를 떨쳐내려 하는 듯 보였다. 첫 번째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작은 침실이었다. 희미하게 빛나는 손전등 불빛 아래 침대 커버는 어지럽게 엉켜 있었고 베개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매트리스는 몇 군데 함몰된 흔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거나 강제로 끌려나간 것처럼 보였다. 침대 위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낡고 더러운 인형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한 경찰관이 그것을 들어 올렸는데 곧바로 뒤쪽에 검고 끈적한 얼룩을 발견하자 바로 인형을 떨어뜨렸다. 피해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전등 불빛이 인형을 비추자 방의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 정도 떨어진 듯한 싸늘함이 느껴졌다. 팀 전원이 이 조용한 벽 너머에 또 어떤 끔찍한 비밀이 있을지 깨닫기 시작했다. 살짝 열려있는 또 다른 문에 다가간 박 형사는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을 단번에 짓누를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다. 냄새의 근원이 여기입니다. 박 형사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거칠어진 손이 손전등을 꼭 쥐었다. 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지런히 접힌 이불로 덮인 또 다른 침대가 있었지만 매트리스 위에는 기름 같은 검은 얼룩이 흘러내리며 바닥에 말라붙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옆에는 소형 책장에 작은 노트들이 가득했으며 벽에는 여러 메모지가 급하게 꽂혀 있었다. 메모들 사이로 붉은 펜으로 적힌 휘갈긴 글씨가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 젊은 경찰관은 몸서리치며 더 이상 글을 읽지 못했다. 박 형사는 또 다른 단서를 찾고자 옷장을 열었다. 냄새는 더 강렬하게 퍼지며 공간 자체를 잠식하듯 다가왔다. 그가 옷장 문을 힘껏 당겨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허술하게 걸린 옷 몇 벌과 함께 피 묻은 엉킨 머리카락 다발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여기는 단순한 침실이 아니에요. 지옥의 무대입니다. 박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먼지 아래 둥그렇게 말려있던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를 펼치자 손전등 불빛 아래 철필로 긁어 쓴 듯한 글씨가 나타났다. 그들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어. 나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 다른 경찰관은 또 다른 방문을 열었다. 그곳에서는 벽 전체가 검은 숫색 그림들로 덮여 있었다. 그림들은 모두 눈이 없는 사람들로 어둠 속에서 둘러싸여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방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림은 더욱 커지며 마치 수십 개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방 한가운데 바닥에는 커다란 마른 피웅덩이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어린아이의 손 크기만 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건 누군가가 저항하려 했던 흔적이에요. 누군가 싸우려고 했던 거죠. 박 형사는 그 자국을 보며 말했고 그의 가슴은 끔찍한 상상으로 꽉 조여드는 듯 했다. 2층에서 들어간 각각의 방은 모든 것이 한 권의 공포소설의 장을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발견하는 단서들은 하나같이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 가족에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이 집 전체를 뒤덮은 공포의 주범은 누구였을까? 여기서 발견한 모든 증거를 가져가야 합니다. 철저히 분석해야 해요. 박 형사가 명령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그리고 모든 팀원들의 마음속엔 방금 목격한 것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의 지하실 위층 조사가 끝난 후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 경찰팀과 멀찍이 지켜보는 이웃 주민들을 압도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집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안함이 더욱 커져만 갔다. 어둡고 차갑고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실은 이 섬뜩한 조사에서 마지막 목적지였다. 지하실을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박 형사가 단호하게 지시했다. 조사팀 중 한 명이 손전등을 켜고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에 빛을 비췄다. 희미한 노란빛은 두꺼운 거미줄로 뒤덮인 콘크리트 벽을 스치고 있었다. 너무 어두워요. 마치 빛조차 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여성 경찰이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계단의 나무 판자는 발이 닿을 때마다 길게 삐걱거려 마치 집 자체가 공포스러운 속삭임을 내뿜는 듯했다. 하나하나 무겁게 내려가는 발걸음은 공간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고 막 흘린 땀이 이마 위에서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이 냄새 점점 심해져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머리를 숙이며 메스꺼움을 억누르기 위해 입을 막았다. 이 냄새는 말라붙은 피, 녹슨 금속, 그리고 인간의 것이 아닌 어떤 썩어가는 물질의 혼합된 냄새였다. 마침내 지하실 바닥에 도착하자 손전등 불빛은 좁은 공간 앞을 비췄다. 거대한 철문이 눈앞에 나타났고 세월의 흔적을 담은 녹슨 문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어떻게 이 문이 이렇게 단단히 잠겨 있을 수 있지? 한 조사관이 문 손잡이를 돌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 형사가 장비를 준비하라고 신호했다. 망치와 장비 소리가 적막한 공간 속에서 울려 퍼졌다. 마침내 마지막 경첩이 부서지며 문이 열렸고 긴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 안에서 어둠이 짜릿할 정도로 밀려 나왔고 그곳의 역한 냄새와 답답함은 모든 일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손전등 불빛이 차례대로 안을 비추자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금속 테이블이 있었고 차가운 금속 표면은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덮여 있었다. 핏물이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검은 액체는 바닥에 퍼져 끈적한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 음산한 광경은 공간 전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우울함으로 감쌌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쇠사슬에 매달린 두 구의 시신이 보였다. 시신은 강선호 씨와 이지훈 씨로 판명되었다. 두 사람 모두 잠옷차림이었지만 시체는 부패하고 변형되어 원래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모퉁이에 놓인 커다란 상자를 발견하자 아무도 할 말을 잃었다. 상자 바깥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한 경찰관이 손으로 덮개를 들어 올렸을 때 안에 있던 끔찍한 장면이 그들의 정신을 강타했다. 상자 안에는 잘린 뼈와 고깃덩이들이 뒤섞여 있었고 일부는 작은 뼈들로 아이들의 것으로 보였다. 박 형사는 금속 테이블 가까이 몸을 숙였고 피가 묻은 딱딱한 표지가 있는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를 열자 떨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오직 어둠, 그리고 받아들임만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한 조사관이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머지 팀원들은 현장을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지하실의 이 모든 단서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작은 저울이 금속 테이블 옆에 놓여 있었고 피 묻은 손자국이 있었다. 주변엔 칼, 가위, 실험용 램프 등 온갖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모든 것은 음산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고 이 지하실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실험실 현장처럼 보였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박 형사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그는 일그러진 손가락들로 노트에 모퉁이를 문질렀다. 여전히 너무 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지만 이곳이 강 씨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중심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지하실을 떠날 때 경찰팀 중 그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혼란과 불안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집, 특히 지하실에서 밝혀진 것들은 단지 광천 마을을 충격으로 몰아넣는데 그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누구든 평생 지우지 못할 공포를 선사했다. 이상한 쪽지 수사관들이 집 안을 꼼꼼히 뒤지며 남은 단서를 확인하던 중 그들의 의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단단히 눌려있던 작은 노란색 쪽지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쪽지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코너에는 말라붙은 피 얼룩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전등 불빛이 비춰지면서 마치 저승에서 보낸 메시지처럼 선명히 드러났다. 이게 뭐지? 한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쪽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는 이 쪽지가 그들이 찾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퍼즐 조각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미 먼지투성이가 된 흰 장갑을 낀 채 쪽지를 펼쳤고 쪽지에 글씨가 드러날 때 등골이 서늘해졌다. 휘갈겨진 글씨, 마치 극도의 공포 속에서 서둘러 쓴 것 같았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진실은 이 가족과 함께 묻힐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침묵이 방 안에 가득했다. 흔들리는 글씨는 줄이 맞지 않았고 글을 쓴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대로 드러났다. 쪽지 코너에는 이미 딱딱하게 굳은 핏자국과 함께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무한히 웅웅거리는 파리소리와 조사관들의 가빠지는 숨소리뿐이었다. 지문, 바로 확인해봐. 박 형사가 낮게, 그러나 다급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 쪽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법의학 요원이 쪽지에 남은 붉은 자국에서 지문 샘플을 빠르게 채취하는 동안 박 형사는 작은 손전등으로 테이블 곳곳을 꼼꼼히 비추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쪽지가 있던 주변에는 절박한 몸부림의 흔적들이 있었다. 테이블 표면에는 여러 손자국들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쓰러지기 전 간절히 테이블을 붙잡았던 듯했다. 손자국 중 하나는 테이블 끝에서 바닥으로 끌려간 자국처럼 긴 흔적을 남겼고 먼지와 마른 진흙 사이로 희미한 붉은색 띠를 이루고 있었다. 아마도 이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박 형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직업적 직감은 이 쪽지가 단순히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고백서일 수도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남긴 구원 요청이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말을 꺼냈다. 어두운 정적을 깨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걸 쓴 사람이 자발적으로 쓴 걸까요? 아니면 강제로 적힌 걸까요? 몇 분 후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문은 다름 아닌 가족의 가장 강선호의 것이었다.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가워졌다. 모든 가설이 강 씨 주변을 두르고 있었지만 이 쪽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강 씨는 이것을 누군가에 의해 강요받았던가 아니면 절망 속에서 자발적으로 쓴 것일까? 뭔가 이상합니다. 박 형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눈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로 더 어두워졌다. 이 글씨를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는 자백문과는 다릅니다.
이건 범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작별 인사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법의학 요원도 평범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글씨는 약간 위로 치우쳐져 있었고 일정하지 않은 필체는 글을 쓴 사람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강 씨가 메시지를 남겼다면 왜 사건의 전말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과 함께 묻히는 용서를 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요원이 의문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아마도 그는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걸 겁니다. 아니면 그를 강제로 쓰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던지도 모르겠군요. 박 형사가 답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비밀들이 머리를 맴돌았다. 수사팀은 이 쪽지와 주변 모든 단서를 사진 촬영하고 기록하며 수집하는 데 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팀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미로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발견한 단서마다 또 다른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만 같았다. 박 형사가 거실을 떠나 쪽지가 들어있는 증거 봉투를 들고 나갔을 때 그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소름을 느꼈다. 어쩌면 이 쪽지는 단순한 증거 이상의 것이었을지 몰랐다. 그것은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외침,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구원의 요청처럼 느껴졌다. 바깥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여전히 경찰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저녁 햇빛이 조 할머니의 늙은 얼굴에 길게 드리워졌다. 맨 처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그녀는 두려움에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강 씨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박 형사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차로 돌아서며 증거봉투를 꼭 움켜쥐었다. 그 속에는 이 비극의 모든 열쇠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이건 단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연쇄 사건의 한 조각일지도 몰랐다. 사건 전에 수상한 행동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강 씨 가족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들의 행동에서 몇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이 조각들은 하나둘 맞춰지면서 곧 완성될 어둠의 그림을 드러냈다. 강 씨의 기이한 마지막 발언, 약 일주일 전 강선호 씨가 갑자기 마을 친구이자 드물게 대화하던 이웃인 이 씨를 찾아갔다.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강 씨는 가족이 장기간 여행을 준비 중이라며 당분간 집을 비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저를 바라봤는데 눈빛이 무척 이상했어요. 무언가 큰 부담을 짊어진 사람처럼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묵직한 걸 숨기려는 듯 했죠.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다. 그는 강 씨가 대화를 마무리하며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듯 했다. 만약 나쁜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라네. 더 이상한 점은 강 씨가 여행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 집 안팎에는 어떤 여행 준비의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가족의 작은 트럭은 여전히 마당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멈춰 있었고 누군가 짐을 싸거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말 그들이 여행을 간다고 했다면 당연히 뭔가 준비나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집은 그냥 텅 빈 차의 정적뿐이었어요. 같은 마을 주민인 조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야의 다툼 소리 강 씨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은 사건 며칠 전부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밤이 되면 강 씨 부부의 격렬한 다툼 소리가 초저녁 고요를 깨곤 했다고 한다. 강 씨 목소리는 상당히 컸지만 이지훈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려움에 목소리가 막혀있는 것처럼요. 조 할머니는 설명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사건 전날 밤 조 할머니가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짙은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그 소리에 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집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고 멀리서 조용히 창문을 엿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다툼 소리 이외에도 이웃 주민 박선훈 씨는 창문을 통해 밤늦게 뭔가 이상한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처음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사람은 창문 앞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서 있었어요. 이를 회상하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밤새 켜진 전등 또 하나에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며칠 동안 강 씨 집 전등이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는 점이다. 강 씨네는 절약하려고 항상 밤이면 불을 빨리 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 내내 낮이나 밤이나 불이 꺼지는 법이 없었어요. 강 씨 집 옆에 사는 김희선 씨는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느꼈다고 했다. 이것은 가족이 좀처럼 잠들지 못했거나 뭔가 기이한 상황에 휘말렸다는 것을 암시했다. 더불어 김 씨는 때때로 밤늦게 자신의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뒤적이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누군가 물건을 정리하거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리는 현실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불안함에 떨며 설명했다. 완전한 연락 두절 이웃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가져다 준 것은 가족이 마지막으로 들린 소음을 남긴 후 완전히 조용해졌다는 점이다. 방문은 잠겨 있었고 강 씨의 트럭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일상적인 생활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학교 가는 길에 인사를 나누던 강 씨, 아이들의 낙천적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다니 너무 무서워요. 조 할머니는 말했다. 강 씨 가족은 단 하룻밤 만에 집안에 갇힌 유령처럼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미궁 속에 빠진 비극, 이 모든 단서는 개별적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였지만 서로 연결했을 때 끔찍한 이야기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 씨 가족이 위험한 미궁 속으로 점점 더 깊게 빠져들었고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다.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이상한 행동들은 그저 단순한 징조였을까?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마지막 신호였을까? 설사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라도 실험실에서 발견된 단서 조사는 팀을 집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알 수 없는 방으로 이끌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공간이었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방이 단순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손전등 빛이 구석구석을 제대로 비추기 전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찌르며 모두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강렬하게 밀려들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불러일으켰다. 방 안에는 벽에 기대어 놓인 좁은 선반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위에는 온갖 장치, 병과 오래된 콘크리트 상자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병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으나 병에 부착된 라벨들은 경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전부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들로 짧은 시간 접촉만으로도 중독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성분이었다. 완전히 비밀 실험실 같군. 젊은 경찰관 중 한 명이 두려움 속에서 속삭이며 죽은 듯한 침묵을 깼다. 실험관 몇 개는 미묘한 연두색 액체로 반짝이고 있었으며 유리병 몇 개는 뿌옇게 되어 있었으나 내부에는 여전히 일부 액체가 남아 있었다. 몇몇 병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묻어 있었고 작업대의 표면에는 피처럼 보이는 얼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업대 중앙에 놓인 낡은 노트북이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희미한 파란빛이 신비한 비밀을 탐구하라는 듯 비추고 있었다. 박 형사가 다가가 신중히 노트북을 들었고 법의학 요원이 빠르게 그 장면을 기록했다. 화면을 더 열었을 때 마지막으로 남겨진 검색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다.
검색창에 굵게 강조된 글귀가 떴다. 통증 없이 빠르게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방법. 제1. 누군가 철저히 준비한 건 분명하다. 박 형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이어진 검색 결과들을 훑었고 화학 성분에 대한 설명, 혼합 방법, 그리고 결과의 위험을 경고하는 페이지들이 나왔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치밀하게 작성된 위험한 온라인 교본처럼 보였다. 노트북 옆에는 이곳저곳에 흩어진 종이 뭉치가 눈에 띄었다. 경찰들은 종이를 집어들었고 그 속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세심한 화학 혼합 공식들이 적혀 있었다. 특히 하나의 공식이 동그라미로 강조되어 있었고 위에는 비뚤어진 글씨로 다음과 같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해방? 어떤 해방을 말하는 거지? 한 수사원이 충격과 두려움이 섞인 허스키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뿐만 아니라 작업대 옆에 자물쇠로 잠긴 서랍도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잠금을 풀고 열었을 때 안에는 주사기, 거즈, 심지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 약품들이 강 씨 가족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되어 얼룩진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붉고 검은 잉크 자국들이 번져 있었고 보드는 치밀한 계획의 스케치처럼 보였다. 화살표들은 첫 번째 항목에서 마지막 항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화학물질, 희생자, 해방, 그리고 보드 한가운데 강 씨의 필체로 보이는 비뚤어진 글씨로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이 일을 하라. 그 순간 조사팀 모두가 얼어붙었다. 방 안에 남겨진 글귀, 공식, 그리고 장치들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처럼 보였다. 섬뜩한 사실은 강 씨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에게 이를 강요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 실험실의 증거들은 너무나 상세하고 끔찍해 방 안은 과학적인 공간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세세히 조사해야 한다. 박 형사가 결연히 말했다. 그는 멍한 얼굴로 화이트보드에 적힌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맴돌았다. 왜 그랬을까? 누가 강요했을까? 아니면 이것이 가족이 마주한 더 끔찍한 무언가를 피하려는 방법이었을까? 방을 나서기 전 박 형사는 한 번 더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숨막히는 기운과 무거운 어둠이 가득한 이곳은 단순히 화학물질을 보관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어느 비극의 각본 하나하나가 설계되고 들리지 않는 절규가 벽에 흡수된 작은 무대 같았다. 비극 뒤에 감춰진 동기 가정집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강 씨 가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은 이 가족의 삶에 숨겨진 어둠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금융문서, 이웃 주민들의 증언, 법의학 증거들은 모두 강선호 씨가 직면했던 엄청난 압박을 폭로하며 한때 평화로웠던 가족이 어떻게 붕괴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그림을 그려냈다. 끔찍한 재정적 압박 겉보기에는 강선호 씨가 가족에게 헌신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온화한 가장처럼 보였다. 그는 소형 트럭을 이용해 마을 주변에 물건을 배달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가족은 그의 적은 수입에 의존해 살아갔다. 그런데 경찰이 은행에서 추적한 강 씨의 재정 기록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드러냈다. 강 씨 가족은 수년간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5년 동안 그는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10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채무 총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월별 이자가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초과하자 강 씨는 이전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은행 직원은 설명했다. 그건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 같았고 강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웃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몇 달간 강 씨가 점점 조용해지고 멀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제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조할머니는 회상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집 앞 계단에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뭔가 가슴 아픈 일을 되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갚을 수 없는 빚들 은행 대출 외에도 경찰은 강 씨가 여러 개인, 특히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층 조사 결과 그는 몇몇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것이 밝혀졌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한 편지에는 발신인의 주소도 없이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 모두 끝장날 것이다. 이웃 주민들은 사건 직전에 강 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지윤 씨 역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았죠. 마치 무언가를 피해 숨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김 씨가 말했다. 고백과 절망 지하실에서 발견된 노트 속에는 강 씨가 적은 떨리는 글씨가 그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갈등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내가 이 가족을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갔지만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게 그들을 더 끔찍한 일에서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 글들은 단순히 한 아버지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쓰라린 고백처럼 보였다. 이를 읽으며 박 형사, 수사팀 리더는 이렇게 추측했다. 그는 스스로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가 가족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믿었던 점이죠. 그의 발언은 분석실안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이지윤 씨의 섬뜩한 침묵 강 씨, 아내인 이지윤 씨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증거들, 특히 문틈 사이에 끼어 있던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적나라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이걸 강요받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문장은 이지윤 씨의 필체로 확인되었으며 그녀가 누구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지 묻는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마지막 반항의 몸부림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절망에 빠진 한 어머니의 기도였을까?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활달하고 늘 환한 미소를 짓던 그녀가 사건이 있기 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녀가 그렇게 달라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조 할머니는 이야기했다. 우리가 인사하면 고개만 끄덕이고 얼른 자리를 떠났죠.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흐릿했고 절대 어떤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 같아 보였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강 씨의 행동을 촉발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재정적 압박과 사채업자들로부터의 위협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선 밝혀져야 할 많은 공백이 존재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실험실, 해방이라는 단어가 담긴 문구들, 그리고 화학조합 공식들은 사건을 한층 더 어둡고 불가사의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강 씨가 정말 혼자 행동했을까? 혹은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은 걸까? 그는 단순히 가족을 빚에 나락으로부터 구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더 큰 음모에 연루된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팀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고 이 비극 뒤에 숨겨진 진정한 동기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가 더 깊어져야 했다. 늦은 구조 요청 집안에 작은 방들을 하나하나 뒤지던 경찰관 중 한 명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숨막히는 발견을 했다. 1층 복도 옆 창문의 틈 사이에 희미한 노란색 쪽지 한 장이 둥글게 말려 좁은 틈새에 끼워져 있었다. 진한 먼지가 두텁게 덮여 있어 처음에는 지나칠 뻔했지만 손전등 불빛이 쪽지의 가장자리를 비추며 드러난 순간 이 발견은
조사팀 모두를 경악에 몰아넣었다. 여러분, 여기로 와보세요.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젊은 경찰이 흥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고 고요하고 묵직하던 집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깨뜨렸다. 박 형사가 다가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펴보았다. 쪽지는 누렇게 바래고 구겨져 있었으며 코너에는 마치 말라붙은 피의 얼룩처럼 보이는 갈색 자국이 묻어 있었다. 박 형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손끝이 약간 떨릴 정도로 압박감이 큰 순간이었다. 쪽지 위에 나타난 글자들을 손전등이 비추었을 때 조사팀은 말을 잃었다. 우리는 이걸 강요당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공기가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떨리는 필체로 인해 글자들은 삐뚤빼뚤하고 정갈하지 않았으며 이를 작성한 사람이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 있었음이 느껴졌다. 단어 하나하나가 급히 쓰인 흔적을 남겼고 이 메시지를 남긴 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듯했다. 모든 희망이 닫혀가는 순간 마지막 가능성을 잡으려는 듯한 외침이었다. 박 형사는 쪽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한층 낮아졌다. 주변 동료들을 돌아보며 그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구조 요청입니다. 너무 늦은 구조 요청이에요. 쪽지에 남은 흔적을 분석하기 위해 법의학 요원들이 면밀히 조사에 돌입했다. 한 법의학자는 쪽지 코너의 갈색 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묻은 건 분명 피입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아주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작성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녀는 쪽지 가장자리에 희미한 손자국을 발견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 눈빛을 보냈다. 어째서 우리가 이것을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한 젊은 경찰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아마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외친 마지막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고요. 이지윤 씨의 필체 글씨를 분석한 결과 이 메시지는 이지윤 씨의 필체와 일치했다. 이 사실은 사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한 경찰관이 놀라운 표정으로 질문했다. 만약 이지윤 씨가 쓴 거라면 그녀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왜 도망치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었던 거죠? 박 형사는 무겁게 침묵하며 쪽지에 적힌 절망 어린 내용과 마주했다. 그녀는 아마도 억압받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위협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치 않는 무언가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그녀가 남길 수 있었던 마지막 저항의 흔적 같습니다. 창문 위에 남은 손자국 조사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또 다른 발견은 쪽지가 끼워져 있던 창문 가장자리에 길게 남은 손자국이었다. 전문가들은 그 흔적이 이지윤 씨가 쪽지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격렬히 노력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지문이 먼지 위에 희미하게 남아 창문 가장자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마치 어둡고 무거운 집안에서 외부로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흔적이었다. 이걸 작성하고 보내는데 그녀는 분명 많은 힘을 소모했을 겁니다. 한 법의학 요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군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쪽지가 무시당했을 때, 아무도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녀는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을 겁니다. 수수께끼로 남은 메시지, 이 구조 요청 쪽지는 사건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였지만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다. 강 씨 가족은 과연 누군가의 어둠 속 음모의 희생양이 된 것일까? 아니면 강선호 씨가 가족을 구덩이로 밀어넣은 범인이었을까? 이 메시지는 이지윤 씨가 절대 가해자가 아니며 가족의 비극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쪽지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죠. 박 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쪽지를 증거 봉투에 넣으며
이렇게 결론지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단지 이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집에 남겨진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요. 집을 나설 때 박 형사는 증거 봉투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사라지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쪽지는 이 비극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르지만 또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끔찍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밖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경악과 두려움 속에서 경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기묘한 쪽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모두 공통된 소름을 느꼈다. 그 질문이 누구나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것이 유일한 비밀일까? 아니면 이 집은 더 무서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의 마무리 강씨,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들의 시신이 지역 풍습에 따라 안장되면서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광천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과 음울함이 가득했다. 마을의 모든 거리, 집, 심지어는 푸른 들판까지도 어딘지 모를 암흑의 잔향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침묵을 지켰고 아침 시장에서 익숙하던 웃음소리조차 차츰 사라져 그 대신 낮은 목소리의 불안한 속삭임만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마무리되지 않은 퍼즐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무수한 가설, 단서들, 그리고 목격자의 파편적인 증언 속에서도 조사팀을 포함한 그 누구도 다친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강씨 가족이 안장된 후에도 이 비극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는 목격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사라지지 않았다. 동기에 감춰진 미스터리 강씨가 남긴 노트에 적힌 떨리는 글씨들, 이지윤 씨의 늦은 구조 요청, 그리고 비밀 실험실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들은 가족이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이야기임을 드러냈다. 재정적 압박,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리고 강 씨의 메마른 무력감이 동기로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여전히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외부 요인의 폭발 때문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악독한 무언가가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강 씨가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비극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쪽지에 쓰인 글귀 "우리는 이걸 강요당했어요" 라는 문장은 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누군가 가족을 그림자처럼 뒤쫓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지속되는 주민들의 공포 광천 마을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 집을 이야기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혔다. 강씨 가족의 이미지는 여전히 마을 구석구석, 강씨가 소형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하던 길목이나 이지윤 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던 모습에서 선명했다. 조 할머니는 강씨네 집 맞은편에 살며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이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그 집에 불이 꺼졌어야 할 밤에도 미세한 불빛을 본 적이 있어요. 접근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창문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가 미지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심지어 마을 아이들까지도 밤이 되면 집 안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창문을 통해 보았다고 말했다. 위층 창문에서 구부정한 사람 실루엣 같은 게 보였는데 그냥 멈춰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무섭게 꼼짝도 안 하고요. 박 형사, 미완의 약속 무섭고 잔혹한 이 사건을 잊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 형사만은 예외였다. 한밤중 고요 속에서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쪽지의 메시지, 벽에 남은 피 자국, 그리고 잔혹하게 파멸된 강씨 가족의 시신으로 가득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은
꿈에서도 그를 괴롭혔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었다. 왜 그들은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했을까? 누가, 무엇이 그들을 이 끝으로 몰아넣었을까? 증거물을 담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보관해두는 모습 속에서 박 형사는 책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죽었지만 누구도 그들의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건을 묻어둔다면 누가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박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그러한 괴로운 말을 후배들과 나눴다. 진정한 마무리는 없었다. 강 씨 가족의 시신은 안장되었으나 이 사건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생존자들에게 이 집은 평화로운 추억이 깃든 공간이 아닌 끝없는 공포와 어둠을 상징하게 되었다. 집안의 모든 문과 벽이 고요 속 비명을 흡수한 듯했고 죽음의 음성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듯했다. 광천 마을 사람들은 이 비극이 단순히 개인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힘에 휘말렸는지 계속 의문을 제기했다. 밤이 되면 그 집 주변을 지나는 사람 누구나 걸음을 재촉했는데 마치 집 내부의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킬까 두려운 듯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속삭임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깊어졌을 때 그 집 앞에서 오래 서 있으면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전했다. 느려진 발자국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 그리고 가족의 무너진 꿈 같은 부서지는 소리가 말이다.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새로운 수많은 질문으로 문을 열어둔 채 마무리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강 씨 가족의 비극은 아마도 그들과 함께 묻히지 않고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지 모릅니다. 박 형사는 사건 총결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마치 진홍옥 같았지만 광천 마을에는 이제 영원히 침묵 없는 밤이 찾아온 듯했다. 유령이 된 집 강 씨 가족의 사건 이후 그들의 집은 완전히 버려졌다. 그곳에서 살 용기가 있는 이도 없었고 집값이 점점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시도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집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섬뜩한 기계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밤이 되면 이 집은 마치 하늘 아래의 모든 빛을 삼키는 거대한 그림자로 변해버린 듯했다. 밤의 이상현상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이 집이 살아 움직인다는 섬뜩한 이야기가 퍼졌다. 새벽 일찍 채소를 들고 지나가던 한 노인은 2층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했다. 쩍, 쩍 하고 나무 마루를 울리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였다. 그는 창문 너머를 엿보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마치 오래된 기름 램프 같은 불빛만 있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확신합니다. 그곳은 더 이상 평범한 곳이 아니에요. 라며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강씨 집 맞은편에 살던 조 할머니 또한 많은 밤 동안 2층 창문에 서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절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그 그림자는 굉장히 컸고 조용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마치 강 씨가 거기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 씨가 아니라 그가 겪었던 고통의 잔상 같았어요. 조 할머니는 몸을 떨며 말했다. 기이한 목소리와 속삭임 기묘한 그림자 외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은 광천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를 남겼다. 몇몇 젊은이들이 이 모든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밤늦게 강씨 집 가까이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녹슨 대문 앞에서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러다 모두는 집 안에서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고 단언했다. 아이 소리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죠. 아니면 더 무서운 질문은 우리가 강씨 가족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듣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한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다. 한편
마을 주민 중 하나였던 김민철 씨는 저녁 어스름 무렵 이 집을 지나면서 창문에서 똑똑똑 하는 강렬한 노크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발소리가 귀에 박히듯 명확했다고 주장했으며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봤다. 그러나 집 내부는 정부에 의해 단단히 봉쇄되어 있었고 문과 창문 모두가 닫혀 있었다. 낯선 일을 거부하는 집 사건 이후 몇몇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 집을 구경하며 개조나 철거를 통해 땅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단 한 번 발을 들이자마자 섬뜩함을 느끼고 포기했다. 한 투자자는 그 안의 공기가 특별히 두터웠고 숨을 쉬기 힘들었다고 묘사했다. 이 집을 영혼을 가두는 새 장에 빗대며 이렇게 말했다. 집 안에 몇 분 서 있는 것뿐인데 온몸의 감각들이 저를 대피하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이곳은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죠. 라며 그녀는 다시는 마을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번은 남은 가구를 철거하려는 작업자들이 방문했지만 첫날 이후 그들 중 아무도 다시 오지 않았다. 집 내부에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누군가가 우릴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세웠던 사다리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그 충격음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한 작업자는 겁먹은 얼굴로 말하며 떠올렸다. 지속되는 공포 시간이 흘러도 강씨 집 주변의 소문과 공포는 줄어들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강씨 집이 있는 언덕은 아침이나 늦은 밤 어느 때이든 갑작스러운 짙은 안개로 뒤덮인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이었다.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이것이 강씨 가족의 영혼들이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기다린다는 신호라고 믿었다. 한편 사건 초기 경찰에 직접 신고했던 조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는다. 제가 창문을 똑바로 쳐다보면 이지윤 씨가 보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그녀가 거기 있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로 저를 응시하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묻는 느낌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박 형사, 실패한 기회 그날 수사를 지휘했던 박 형사는 이 끔찍한 사건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는 한밤중 집으로 돌아와 녹슨 대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느꼈다. 마치 싸움 소리, 아이들의 울음, 그리고 밀폐된 공기 속에서 울부짖는 절규였던 듯한 그 소리들이 말이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끔찍함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마을과 이 집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라며 박 형사는 그날 밤의 씁쓸해